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역대급 변동성 감소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옵션 양매도마저 철수하는 하루였는데 해외 시장은 난데없이 변동성이 터지면서 종목별로 제법 큰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헌데 나스닥은 그걸 또 싹 말아올렸죠. 자, 그런데 7월 7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이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 하루 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재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초대형주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그리고 오늘 이 시장에서 챙겨봐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전일 종가를 위로 들어서 마감시켰는데도 거기에 또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델타를 위로 열겠다는 중요한 신호였고, 어제 기관들이 롤링업을 할 수 있도록 등가격이나 내각이 콜옵션 델타를 열어놓은 데다가 밀릴 때마다 선물 매수를 추가해서 시장이 위로 돌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 얘기했었죠.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현물 매수를 했고, 선물은 장 시작 후 20분 동안은 나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아래로 꺾으려는 시도를 했는데 웬걸 시장이 너무 강했죠. 결국 외국인이 선물을 델타 롱으로 돌리면서 시장은 달리고 달려서 기어코 440선을 터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40을 중심으로 횡보장이 시작되었는데, 왜냐면 이 콜 442가 기관들이 롤링업 수요로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기관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품매도를 대량으로 때리면서 델타를 위로 열어놨고, 어제에 이어서 또 스트립셀을 하면서 440에 붙이기를 했는데 오늘 중국이 좀 문제였습니다. 홍콩 시장이 또다시 밀렸죠. 그러자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했던 것을 청산하면서 시장이 다시 밀리는가 싶었으나, 그때 나타난 현상은 기관들이 스트립셀을 스트레들로 바꾸는 정도의 델타 조정이었고요. 그렇게 프리미엄을 오후 2시 10분까지 죽여버립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기간 조정을 겪었는데 이 기간 동안 선물 미결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쌓은 롱 포지션이 정리되고 이후에는 기관들이 델타 해지성 롱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하루만 놓고 보면 시장은 미결을 제대로 늘리지 못한 채 옵션 변동성만 하루 종일 죽인 셈인데요. 그런데 오늘 기관이 옵션 매매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만기주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 기관이 옵션 매매 수량을 보면 기관들이 매매 방향성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있죠. 장 시작 후 5분 동안 이 옵션 매도가 어떤 클래스에 집중적으로 쌓이는지를 보면 대충 그날이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관들은 처음에는 품매도를 2만 개 넘게 쌓았어요. 당연히 그럼 시장은 윗방향이죠. 또 올라올 때마다 콜을 롤링업 하면서 외곽 매도를 쌓아서 콜 매도도 나중에 1만 5천 개 정도 쌓았습니다. 그럼 이대로 뭉개기 마련인데, 이번 물 특징이 기관들이 이 432에서 437 스트랭글을 아주 과도하게 쌓은지라서 NCR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었죠. 참, 이 NCR이란 거 제가 뭐 종종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넷 캐피탈 레이쇼라고 해서 영업용 순 자본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프랍 트레이더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옵션을 당일 청산하는 뭐 일중 거래만 할 때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닌데, 옵션 포지션을 오버나이트 하는 경우, 특히 이제 볼 트레이더처럼 거의 모든 옵션 행사가의 포지션을 깔고 가는 경우에 일반 리테일 고객에게 적용받는 증거금 제도와는 좀 다르지만 기관별로 자체 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포지션이 위험 노출도를 계산해서 자기 자본 대비 어느 정도의 위험 노출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포지션을 못 잡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번 물은 행사가가 상장된 것도 위아래 얼마 없고 또 시장도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인지라 결국 따지고 보면 최다 430에서 437 스트랭글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안 움직이게 되면 또 스트랭글을 잡던 뭐 스트레드를 잡던 할 텐데, 전체 변동성 매도 포지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장중에만 매매하고 오버나이트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장이 하락을 시작했을 때 기관들은 당일 친 품매도들을 싹 걷어낸 것은 물론이고 콜매도도 상당량 걷어버렸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게 된 기관들이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양옵션 가격은 너무 싸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도 사실상 장중 조정으로 다 끝난 상황이고요. 또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이죠. 이러면 차월물은 정말 싸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번 물 포기하고 차월물 양매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쉬거나 아니면 차라리 435, 445 양매수를 해서 한 달을 뭉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시황 이야기하다가 한참 길어졌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시장은 프로그램 매매도 영향 없었고 선물 시장도 다들 몸조심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옵션 매매도 양매도가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장중 매매할 뿐 이 포지션을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 또 매도 공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그러했듯이 얼마 밀리지 않고 미국 본장 시작 전에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헌데 채권 시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트리거를 당긴 것은 유럽 국채들이었죠.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독일 국채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또 따라서 이제 미국 국채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유로화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로화가 당일 상승폭을 싹 반납하고 나니까 하락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름값도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격적인 커머디티 하락은 나중 일이고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 있었던 뭐 경제지표, 그 독일이 뭐 GW 경제전망지수가 컨센서스 75.2보다 한참 나쁘게 나온 63.6으로 나온 거, 혹은 뭐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잘 나온 거,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장이 위태위태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유로화는 최근 기록한 저점권이 1.1850선에서 미국 본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커뮤니티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골드는 전혀 그러지 못했죠. 물론 그 골드는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 시작된 커버링이 이어지면서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도 1812달러를 넘나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리스크 오프가 빠르게 확산되고 채권이 폭등을 하면서 결국 커머디티들이 다들 박살나니까 골드도 함께 내려서 장중에 플러스 1% 넘게 상승했던 것을 순간 마이너스까지 밀었는데 그래도 뭐 다른 커머디티들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박살난 상황에서 그 정도면 잘 방어를 한 셈이죠.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미국 10년 국채는 더욱 가속도를 보이면서 폭등을 했는데요. 1.4% 깨고 나니까 뭐 로켓을 단 것처럼 채권이 폭등을 해서 1.35%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럽 증시도 같이 내려가고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다우나 S&P는 금융주의 하락으로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세션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채권 숏에 대한 손절매가 나오면서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유럽 경기 지표가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처럼 미국 세션에서 발표된 마켓 PMI라든지 ISM 서비스업 지수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컨센서스 66.4 대비 60.4로 아주 나쁘게 나왔는데 그래도 50 이상으로 여전히 확장 중이고요. 확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진 않아요. 미국 본장 시작 직전까지 국채 금리를 어떻게든 붙들어 놓고 있었던 것을 미국 본장 시작이 되면서 국채가 아주 폭등을 합니다. 그러자 나스닥은 상승은 강화하였고 반대로 은행주 중심으로 강한 매도가 나면서 다우지수는 뭐 약법 출발했던 게 장중 마이너스 0.9%대까지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합니다. 아마존의 CEO 교체로 초반에 3%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 아마존이 근데 그게 이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전부야 뭐 아니지만 어쨌든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그 중국 이슈로 마이너스 3%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리스크 오프 현상을 보이면서 결국 시간 지날수록 나스닥도 하락 전환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금리 레벨이 1.35선에서 횡보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스닥 중심으로 강력한 커버링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벽 1시 20분을 기점으로 나스닥 지수는 스트레이트로 장 초반이 상승을 기록한 곳까지 달려버립니다. 아까 기름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기름은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 불발로 텍사스가 67달러를 넘기는 등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도 추가 상승을 해서 유럽 세션 초반에는 76.98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브렌트 기름은 77.84달러로 그 텍사스와 브렌트 스프레드가 0.86달러였죠. 그 시점만 해도 유로화는 이미 당일 상승분을 싹 반납한지라
이때의 기름 상승은 완전한 오버액션이었다고 봐요. 그러나 시간 지날수록 기름값은 조금씩 밀렸는데요. 그 미국 프리마켓 호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8시 이후로 기름값은 하락 속도를 키워갑니다. 그렇게 미국 본장 시작 전에 이미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한 기름은 이후 미국 본장에서 나우지수 종목들이 얻어맞고요. 또 기름 주식도 얻어맞으면서 추가 하락을 해서 시장이 대강 바닥을 친 새벽 1시 20분에는 거의 마이너스 4% 가까운 하락을 기록합니다. 일시적으로 73달러를 깨기도 한 기름은 장 마감 때는 73.81달러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 변동성 증가로 인한 꼬리달기에 불과하고요. 그동안 이 커머디티들,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것들이 톤당 10,000달러를 넘겼던 것을 싹 반납하면서 투기 세력들이 싹 빠져나갔죠. 근데 기름은 오펙 미팅이니 이란 핵합이니 드라이브인 시즌 수요니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강한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세션 이야기하다가 잠깐 커머디티로 점프를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변동성이 한참 눌려 있었다가 증시가 하락을 하자 변동성이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변동성은 새벽 1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다가 그 뒤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당한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전일 대비 5.51%나 상승을 해서 마감했어요. 이는 그동안 변동성이 과하게 눌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거 내일 우리 시장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디디추싱이라는 종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중국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간단히 그 디디추싱 사건을 정리하면 디디추싱이라는 회사는 그 중국이 플랫폼 기업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버처럼요.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상장 요청했는데 유rum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회사는 미국에 상장을 진행했죠. 그러자 이제 상장 사흘 뒤에 정부가 앱스토어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디추싱 주식은 무려 마이너스 20%를 얻어맞아요. 그러자 미국에 상장된 이 중국 딱지가 붙은 기업들 바이두, 아이치 이런 것들 죄다 두드려 맞아버렸습니다. 이러면 진짜 이런 건 이 가버먼트 리스크가 아니라 소버린 리스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입안에서 육두문자가 맴도네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 하루 전입니다. 헌데 해외 시장이 아랫골이 달리고 올라왔다고 하지만 변동성은 레벨 자체가 증가해버렸죠. 당월물 옵션이야 배가 영향을 세타가 커버하고도 남으니까 별일 없겠지만 차월물 옵션은 5주짜리 옵션인데다가 그동안 변동성이 뼈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배가가 살아나면 정말 무섭게 살아나게 됩니다. 게다가 시장을 흔들기에 딱 좋은 이 대형주 이슈가 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정말 간만에 무려 1,000억이나 사줬는데요. 이거를 더 사서 시장을 들어놓을 수도 있고요. 다시 까서 시장을 크게 밀어버릴 수도 있죠. 뭐가 됐던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월물 옵션 양매수가 이제는 돈 되지 않을까 싶어요. 445 콜과 435 풋을 매수해서 다음 만기까지 3,100을 가든 3,400을 가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정도 프리미엄에 배가가 살아나면 웬만해서는 스트레스도 안 줄 것 같아요. 물론 양매수는 이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기술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장 초반에는 호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초반에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초보분들한테는 권할 수 없어요. 근데 옵션 좀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옵션 매도를 하느니 옵션을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것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옵션 매도쟁이들은 옵션 매도를 해야지 괜히 매수 기웃댔다가는 나중에 휘둘려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지션을 가졌을 때의 마인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옵션 매수자는 지급한 프리미엄 전액을 세타 때문에 날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요. 옵션 매도자는 델타 리스크 외에도 가끔 찾아오는 이런 살떨리는 배가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참고로 저는 오랫동안 옵션 매도를 해왔던 사람으로 델타 리스크보다 배가 리스크를 더 무서워합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콜 매도 치고 지수가 제법 하락을 해요. 근데 콜 값이 더 오르는 한 그런 기분.
따라서 이 보물 이틀 남은 건 내 몫 아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차율 양매수를 해서 뭉개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음 주 주말까지는 옵션 매도는 좀 쉬고 잊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채권 상승이 더 남아있다고 보고요. 저는 리스크 오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더 이상 채권 가격에 반응 안 하고 밀리게 될 때가 본격적인 하락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지난 6월 18일에 변동성이 떴다가 거의 2주일을 뭉개고 다시 뜬 건데 이번에 변동성이 뜨게 되면 20포인트는 아주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은 변동성 월물 커브가 전체가 뜬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물 중심으로만 떴어요. 그래서 제대로 변동성이 뜨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숏을 쌓으려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단타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살아나면 누군가는 손실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쌓을 기회가 됩니다. 그동안에 지나치게 낮은 변동성으로 시장이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 매매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안전띠를 좀 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개별 종목의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변동성을 수익으로 연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